저는 63세 박혜신이라고 합니다. 30년간 운영하던 중화요리 전문점을 은퇴하고 지금은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외동아들 동수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며 지내고 있었지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아들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켰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동수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수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홍기가 꽉 찬 나이인데도 일만 하느라 결혼을 미루던 아들이었거든요. 동수는 예비 며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대 나와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성격도 차분하고 예의도 바르고 엄마가 보면 정말 마음에 들 거예요.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늦둥이 외아들이라 결혼을 하면 허전할 것 같으면서도 이제 며느리를 보게 된다는 설렘이 가득했거든요. 일주일 후 처음으로 미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서 동수가 자리를 마련했지요. 미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미진은 한 술 한 술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음식점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음식 실력이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수줍게 말하는 모습이 더없이 사랑스러워 보였지요. 동수는 연신 미진의 좋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미진이가 바쁜데도 주말마다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일할 때도 후배들 챙기기로 유명하대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맞이하기 전에 미진을 더 잘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음식점을 오래 운영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손님들을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진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미진아, 시간 되면 엄마랑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쇼핑도 다녀올까? 미진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어머님과 더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미진과 단둘이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을 시작으로 제가 미진의 숨겨진 모습을 하나둘 발견하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아들의 결혼을 파혼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도 몰랐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첫 만남에서도 작은 단서들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좋은 것만 보려 했나 봅니다. 일식집 직원이 물을 엎질렀을 때 미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던 것. 동수가 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살짝 지루한 표정을 지었던 것. 하지만 그때의 저는 예비 며느리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그런 것들을 그저 지나쳤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날부터 미진의 본 모습을 제대로 봤더라면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만남 이후 저는 미진과 단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명품관이 있는 강남의 고급 백화점을 미진이 직접 골랐지요. 주말 아침부터 만났는데 미진은 30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침에 피부 관리를 받다가 늦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첫 단추부터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진은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명품관으로 직행했습니다. 명품 매장 앞에서 미진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이 샤넬 가방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 예쁘구나. 요즘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명품백을 선물해 주시는 게 트렌드래요. 미진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동수 씨도 이런 가방 메고 다니는 아내 두면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진아, 결혼하면 그때 사줄게. 순간 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웃고 있던 입꼬리가 순식간에 일그러졌지요. 하지만 금세 표정을 바꾸며 웃더군요. 네, 어머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렇게 명품관을 나와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미진은 고급 일식당을 고르더군요. 어머님, 여기가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자리에 앉자마자 미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요. 손가락을 휙휙 튕기며 직원을 부르는 모습에 저는 놀랐습니다. 메뉴판 언제 가져오시나요? 손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직원이 허리 굽혀 사과하는데도 미진은 계속해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로 장사하시는 거예요? 매니저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민망했습니다. 미진아, 그냥 먹자. 어머님, 이런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음식이 나왔을 때도 미진은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초밥이에요? 밥알이 다 흐트러졌잖아요. 간장 좀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이건 너무 오래됐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미진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보여준 그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를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진이랑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잘 갔다 왔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들에게 제 걱정을 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보아온 수많은 손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미진의 숨겨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긴 여정의 시작이었지요. 백화점에서의 일이 있고 며칠 후였습니다. 동수가 제게 미진의 SNS 계정을 알려줬지요. 엄마, 미진이 일상을 보시면서 더 잘 알아가셨으면 해서요. 저는 평소 SNS를 잘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진의 SNS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들을 비하하는 게시물들이 가득했거든요. 오늘도 시어머님과 점심 식사, 젓가락질 하시는 게 영. 식당에서 시어머님이랑 밥 먹으면 진짜 민망스러움의 극치. 특히 나이 든 시어머니들의 식사 매너를 조롱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된장찌개에 김치 푸시는데 옆 테이블 사람들이 다 쳐다본 크크크. 오늘도 시어머님 표, 밥상머리 민폐.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심지어 자신의 전 시어머니들에 대한 글도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님은 진짜 이해불가. 그래서 파혼했잖아. 결혼 직전에 파혼하길 잘했음. 그 집안이랑 엮였으면 큰일 날 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게시물들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언니 이번엔 제발 시어머님 잘 만나서 결혼까지 성공하길. 이번에도 시어머님 때문에 결혼 깨지면 어쩌려고 유유. 그제서야 미진의 과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파혼한 적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 저를 만나면서도 SNS에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어머님은 일단 순하신 것 같음. 이번엔 진짜 잘 구슬려서 결혼까지 골인해야지.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구슬린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보였거든요. 동수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미진의 진면목을 확실히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미진의 SNS를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새로운 게시물을 확인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님들은 왜 다들 그러시지? 자기들도 한때는 며느리였을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이랑 밥 먹으러 가면 진짜 스트레스. 옆자리 손님들 시선 감당 안 됨.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식당을 하면서 늘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제 식사 모습이 누군가에게 그런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미진이 보여줄 더 큰 충격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웨딩홀부터 골라야 했지만 미진은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강남의 특급 호텔을 예약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미 예약금도 걸어놨어요. 저는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한복을 고르고 있는데 미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촌스러워요. 요즘 누가 이런 한복을 입나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디자이너가 권해준 최신 한복도 미진의 눈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건 싫어요. 너무 올드해 보여서. 결국 미진은 현대적인 드레스만 고르고 한복은 포기했습니다. 청첩장을 고를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랑 어머니 박혜신이라는 문구를 빼달라고 하더군요. 요즘 청첩장에 시부모님 이름 넣는 거 너무 구식이에요. 그냥 모던하게 가고 싶어요. 저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미진은 청첩장 문구를 수정하면서도 제게는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식순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하객석에 앉아 계시면 돼요. 굳이 무대에 올라오실 필요 없어요. 전통적인 예물 교환도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구식 문화는 이제 없어져야 해요. 매일매일이 가슴 아픈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결혼식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동수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미역국을 정성스레 끓였습니다. 30년 식당을 하면서도 아들 생일날 미역국만큼은 제가 직접 끓여주곤 했지요. 동수의 새 아파트를 찾아가는 길,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서양식 브런치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미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브런치를 준비했는데. 미역국을 든 제 손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미역국은 다음에 드시죠. 동수 씨도 이제 이런 브런치를 더 좋아해요. 동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역국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 미진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갑자기 구식 음식을 들고 오셔서 당황 크크.
우리 신랑은 이제 브런치를 즐기는 세련된 남자예요.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언니 고생했네 크크크. 시어머님들은 왜 그러시지? 우리 엄마도 그래서 힘들어. 저는 화면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식당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손님의 입맛을 맞춰왔는데 제 아들의 생일 미역국은 이렇게 거절당하고 말았네요. 더 서러웠던 건 동수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지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미진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자리가 저희 모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요. 저는 제가 운영했던 식당 근처의 유명한 설렁탕집으로 미진이를 데리고 갔는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진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리 날카로웠고 종업원에게 말을 거는 태도도 유독 고압적이었거든요. 테이블에 앉아 설렁탕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평소처럼 깍두기 국물을 설렁탕에 조금 부어 넣었는데 그때 미진이 갑자기 의획하며 헛구역질을 하더니 의자를 긁는 소리가 나도록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린 그 순간 미진은 마치 준비라도 한 듯 큰 소리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식사 예절이세요? 제가 보기에도 역겹고 창피해서 죽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드실 건가요? 이런 동네 식당이니까. 이런 식으로 먹어도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어머님처럼 깍두기 국물 타서 먹는 분은 처음 봐요. 손님들이 다 우리 테이블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드시면 제가 얼마나 민망한 줄 아세요? 이러니까 음식점 하시다가 망하신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식사 예절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식당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드실 수가 있죠? 보통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 드시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같이 밥을 먹죠? 제가 어머님이랑 외식하는 게 너무 두려워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속이 메스꺼워요. 차라리 제가 자리를 피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제가 이래서 어머님이랑 단둘이 밥 먹는 게 싫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어머님,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드시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주변 사람들 눈도 있고 체면도 있잖아요. 이제 제가 왜 백화점 식당이나 호텔 레스토랑만 고집했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데서는 이렇게 드실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머님 같은 분이랑 앞으로 50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요.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식사 예절 같은 걸 새로 배우시기도 어려우시겠죠? 동수 씨도 이런 모습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 앞에서도 이렇게 드시나요? 어머님이 30년 동안 식당을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예절도 모르시다니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옆 테이블 손님들 다 수군거리고 있어요. 제 귀에까지 다 들리는데 모르시겠어요? 이런 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해요. 저는 음식 하나 먹는 것도 품위 있게 하고 싶은데 저는 변호사로서 체면도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은데 어머님이랑은 도저히 같이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친척들 모임이나 명절에는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드시면 저는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전 지금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어머님, 제가 지금 너무 속상해서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랑 단둘이 밥 먹는 게 무서워요. 이런 일이 또 있을까봐. 특급 호텔 레스토랑 직원들이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마 웃음거리가 되겠죠. 그 말을 듣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그럼 호텔 가서 처먹지 왜 여기 와서 난리야?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 부어 먹는 게 어때서? 나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먹고 있는데 밥맛 떨어지게 하고 있어. 짜증나게. 이 말을 듣고 예비 며느리가 아니, 거기 말씀 좀 너무하시네. 누가 아저씨한테 이런 거 물어봤어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래. 우리 시어머니랑 제일인데 왜 끼어들어요? 여기 손님이면 얌전히 식사나 하시지. 옆 테이블 일에 그렇게 간섭하시는 거 보기 좋나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나 변호사야. 근데 감히 이런 동네 설렁탕집 손님이 나한테 훈계하시겠다고? 아저씨도 저렇게 깍두기 국물 섞어 드시나 보네요? 아유, 역겹다 역겨워.
당신네들은 저런 게 정상으로 보이나 본데 전 도저히 못 보겠네요. 지들끼리 그러고 살면 됐지. 왜 나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참견이야? 당신이 뭔데 저한테 예의를 논하시는 거예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누가 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기본적인 식사 예절도 모르시면서. 그 말을 듣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아, 진짜 재수 없어서 못 보겠네. 변호사면 뭐해?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게. 보면 볼수록 열받아서 진짜. 뭐가 그렇게 깔끔한 척하고 비위가 약한 척이야? 설렁탕 집에 와서 설렁탕 먹는 법 가지고 징징대고 있어?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르시네. 어휴, 진짜 보면 볼수록 열받네. 설렁탕집 주인도 나와서 우리 손님들 다 저렇게 드시는 게 전통인데 뭘 그렇게 엄청난 걸 본 것처럼 구역질이야? 당신 눈에는 우리 손님들 다 촌스럽게 보이나? 아, 진짜 재수없어 못 보겠다. 당장 나가. 나가라고. 우리 가게 문턱도 다시는 밟지 마. 여기가 당신 같은 사람 오는 데가 아니야. 지가 무슨 귀하신 몸인 줄 아나? 설렁탕 한 그릇 먹는데 저렇게 까탈스러워서 어디서 살아. 진짜 꼴 보기 싫네. 어우, 진짜 말투하고는. 야, 거기 서봐. 아직 할 말 더 남았어. 우리 단골 손님들 다 저렇게 드시는데 뭐가 그렇게 역겨워? 당신이 잘못 배운 거야. 뭐가 그렇게 대단한 척이야?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이야. 진짜 처음. 어디서 저런 식으로 어른을 모욕하고 망신 주는 거야? 돈 많다고. 변호사라고 사람 무시하는 그 꼴이 진짜 역겨워서 못 보겠네. 당신이야말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수 없는 게 줄줄 흘러넘치네. 아, 진짜 말하면 말할수록 더 열받네. 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우리 가게는 당신 같은 손님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오지 마. 발도 들이지 마. 그래, 나갈게. 이런 더러운 식당 다시는 안 와. 며느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수를 불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동수야, 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미진이와의 결혼을 승낙할 수 없구나. 동수는 처음에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설렁탕 집에서 있었던 일은 내가 도저히 잊을 수 없다. 엄마, 미진이가 좀 예민한 것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아니다. 내가 그동안 미진이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지켜봤단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백화점에 갔을 때부터 이진이는 나를 시험하고 있었어.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은근히 요구하더니 거절하자 표정이 일그러졌지.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내가 고른 한복을 촌스럽다며 무시했고 청첩장에서는 신랑 어머니란 단어를 빼달라고 했어. 너 생일날 미역국도 거절하고 SNS에 나를 비웃는 글도 올렸단다. 동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진이에게는 이미 2번의 파혼 전력이 있더구나.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두 결혼식 한 달을 앞두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파혼했대. 너는 그걸 못 봤어? 그리고 오늘 설렁탕 집에서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그런 모욕은 처음 받아봤다. 동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미진이의 그런 모습은 몰랐어요. 나도 처음엔 좋은 며느리가 될 줄 알았단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진이의 본 모습이 드러났지. 아들아, 이런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동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이제라도 알아준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엄마, 결혼식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파혼하는 게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그날 밤 모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수도 이제야 미진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진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진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사실 저도 어머님이 마음에 들었는데 요즘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나 봐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동수 씨도 저한테 실망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든 만회할게요.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말씀 잘 듣는 며느리 될게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 식사 방식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까다로웠던 거예요. 이제는 제가 어머님 입맛에 맞춰드릴게요. 그리고 SNS에 올렸던 글들 다 지웠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 절대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미진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 무릎 꿇고 있어 봤자 소용없어. 어머님, 제발요.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 정말 동수 씨 없이는 못 살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동수 씨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드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제 절대 뭐라고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미진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무릎 꿇고 빌었다면서? 이전 시어머님들한테도 똑같이 했어? 근데 결국 결혼식 직전에 파혼하고 그분들 마음에 평생 상처 남기겼잖아. 나도 똑같은 길을 가고 싶지 않아. 내가 식당 하면서 사람 많이 봤어. 표정만 봐도 다 알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람의 눈빛이 어떤 건지. 지금 너희 눈빛은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것밖에 안 보여. 앞으로도 나한테 잘할 거라는 믿음이 전혀 안 가네. 그리고 지금도 봐. 반성은커녕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려고만 하잖아. 이제 그만 일어나서 돌아가. 우리 동수한테는 더 좋은 짝이 있을 거야.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할게요. 깍두기 국물 섞어 드시든 더 이상한 걸 하시든 절대 뭐라고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하루 종일이라도 이러고 있을게요. 어머님 마음 돌아설 때까지 여기서 안 일어날 거예요. 그때 동수가 들어왔습니다. 미진 씨, 일어나요. 이제 정말 그만하죠. 왜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고 그러세요?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요. 나도 이제 미진 씨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한 행동들 전부 다 봤어요. SNS에 올린 글들, 이전 약혼자들과의 일도 알아요. 이제 일어나서 돌아가세요. 동수 씨, 이럴 수는 없어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더 다행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 걸 알게 됐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만 가요. 미진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두 분 다 후회하실 거예요. 저 같은 며느리, 저 같은 와이프 절대 못 만날 거예요. 나중에 꼭 연락드릴게요. 그때는 절 다시 찾으실 텐데. 그렇게 미진이 떠났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미진의 부모님이 찾아오면서 시작된 일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미진의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갑자기 파혼이라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건가요? 결혼식장 예약금이 얼만지는 아세요? 벌써 계약금도 다 걸었다고요.
신혼집도 구해놨는데 위약금은 또 얼마나 나올지 이거 다 배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우리 딸이 변호사인 걸 알죠? 우리 딸이 얼마나 좋은 데서 얼마나 많은 선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결혼을 망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법조계에서 이런 소문이 돌면 우리 딸 경력은 끝장이에요. 그것도 다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동수 씨가 얼마나 좋은 신랑감인데 이렇게 놓치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었다고요. 이렇게 어머님 하나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망치시게요?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시어머니 잘 모신다고 결혼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신랑이 괜찮으면 시어머니야 어떻게든 살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 있으셨을 텐데 왜 이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아세요? 결혼식 비용이며 신혼여행이며 신혼집 가구며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적으로 하면 훨씬 더 큰 비용 나올 거예요.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딸 인생 망치는 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법대로 하면 좋을 게 없을 텐데 그냥 이대로 결혼 진행하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들어보시죠. 그건 너무 촌스러워요. 요즘 누가 이런 한복을 입나요? 청첩장에 시어머니 이름 빼주세요. 어머님은 그냥 하객석에 앉아 계시면 돼요. 굳이 무대에 올라오실 필요 없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미진의 부모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죠? 우리 딸이 이럴 리가. 더 들려드릴까요? 설렁탕 집에서의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식사 예절이세요? 깍두기 국물을 설렁탕에 부어 먹다니 역겨워서 죽겠어요. 이러니까 식당 하시다가 망하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식으로 음식을 드시나요? 보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못 보겠네요. 녹음 파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SNS 캡처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우리 딸의 SNS가. 미진의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시어머님이랑 밥 먹으러 갔다가 진짜 민망 사건 발생 크크. 완전 촌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었음. 이러니까 식당이 망했지. 진짜 앞으로 어떻게 밥을 먹나 모르겠네. 미진의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시어머님들의 증언을 틀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예의 발랐는지 몰라요. 근데 결혼식 직전에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저렇게 모욕을 주더니 파혼했어요. 미진의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러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진이 이 일을 SNS에 올리면서 더 큰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파혼 소식이 알려지고 며칠 후 미진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님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결혼이 파토났습니다. 30년이나 식당을 하셨다는 분이 기본적인 식사 예절도 모르시더라고요. 깍두기 국물을 설렁탕에 부어 드시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다고 결혼을 취소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요즘 시어머니들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동수 씨도 어머니 편만 들고 저는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댓글들은 미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 넣어 드시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드시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이래서 2번이나 파혼당했나 보네요. 파혼 당할 만하네. 변호사가 맞나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데. 미진은 결국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본이 법조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를? 우리 로펌에는 절대 채용하면 안 되겠네요. 클라이언트들한테도 저런 식으로 대하면 어쩌죠?
결국 미진은 로펌을 옮겨야 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평판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그들의 앞길을 막았다고 비난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는 빨리 거절하시길 잘하셨네요. 시어머님 현명하시네요. 결혼 전에 알아보시고 막으셔서 다행이에요. 우리 며느리도 처음엔 저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파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동수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후배인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새로운 예비 며느리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3년차 대리로 동수의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지요. 첫 만남에서 수진은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거짓된 것 같지 않은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은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아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제가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미진과는 달리 수진은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준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좋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설렁탕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깍두기 국물을 설렁탕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렇게 먹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드시거든요. 깍두기 국물이랑 설렁탕이랑 섞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저는 그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수진은 자연스럽게 깍두기 국물을 자신의 설렁탕에도 부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후추도 좀 넣어요. 어머님도 드셔보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설렁탕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이라고요. 저도 어머님처럼 장사하시는 분의 딸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잘 알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동수가 수진을 처음 소개했을 때는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 아이라면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는 걸. 미진의 일을 겪고 나서 며느리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SNS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사람들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서. 퇴근 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께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의 선택을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인연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1년이 흘러 동수와 수진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대기실에서 수진의 한복 매무새를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좋은 시어머님을 만날 줄이야. 나야말로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게 될 줄은 몰랐단다.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수진은 제 옆자리를 고집했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앉을래요. 어머님이 드시는 걸 보면서 저도 배우게요. 하객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다정한 걸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수가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설렁탕 먹으러 갈까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그 설렁탕 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깍두기 국물을 설렁탕에 부어가며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수지는 종종 제게 요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어머님은 30년 식당 하셨으니까 비법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맛있는 음식 해주는 며느리가 될래요.
명절이면 수지는 제일 먼저 우리 집에 와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저 일찍 왔어요. 어머님은 이제 편하게 쉬세요. 어느 날은 수진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설렁탕집 주인과 미리 상의해서 저희 가족만의 특별 상차림을 준비한 거예요. 어머님, 그때 이 식당에서 좋은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며느리 만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 그날의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며느리는 첫인상보다 성품을 보아야 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봐야 해요. 내 경험상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여요. 동수도 이제는 말합니다. 엄마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이제 우리 가족은 그때의 일을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 부어 먹는 것으로 시작된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보여주는 작은 신호였던 거죠.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었고 가족이 더욱 돈독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의 용기 있는 결정이 이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걸 알기에 이제 그 설렁탕집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한 그릇의 설렁탕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이야. 깍두기 국물 한 숟가락에 담긴 진심이 한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줄 줄이야. 30년 식당을 하면서 수많은 손님을 보았지만 음식 앞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본성만큼 정직한 것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순간이 가장 큰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를 고를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고. 화려한 겉모습이나 높은 지위보다 작은 행동에 담긴 진심을 보라고. 인생에는 때때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나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의심되는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 이제 설렁탕집에 가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모든 선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순간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선택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며느리의 진정한 모습은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행동이 아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에 담긴 예의와 배려, 깍두기 국물 한 숟가락에 담긴 이해와 존중.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나 봅니다. 이제 나는 행복합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었고,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으니까요.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을 부을 때마다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참 다행이다라고, 우리가 만나서라고, 그날의 선택이 있어서라고.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설렁탕 한 그릇이 내게 준 깨달음에, 그리고 그 깨달음이 가져다 준 행복에. 저는 서울 강북에서 3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순입니다. 처음엔 작은 분식집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연예인도 찾아올 만큼 유명한 한식당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이혼하고 홀로 딸 미진이를 키우면서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덕분에 미진이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고 이제는 승승장구해서 과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연말 미진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 재무팀 임원이었습니다. 예비 신랑 준서군은 미진이보다 5살 위로 명문대를 나와 경영학 석사까지 마친 수재라고 합니다. 예비 박가사도는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원장이시고 안사도는 압구정동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일반 식당 주인과 병원장 가족이라니 너무 격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서군이 직접 제 식당을 찾아와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그런 걱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준서군은 제 신분이나 직업을 전혀 차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음식 솜씨를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강남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미진이는 제가 평생 허리 굽혀 일한 것이 못내 안쓰러웠는지 이번 상견례만큼은 제가 품위 있게 보였으면 했나 봅니다. 어제는 백화점에서 고급 한복을 맞추고 오늘 아침에는 강남의 유명 미용실에서 머리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 주방에서 땀 흘리며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저도 한 집안의 품이 있는 어른으로 보였으면 했습니다. 특히 예비 사돈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하니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미진이가 준서군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이번 결혼이 정말 좋은 인연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이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늘처럼 긴장되는 만남은 처음이었습니다. 예비 사돈들은 어떤 분들일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강남 한정식집 입구에 도착하자 반듯한 양복 차림의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고급 식당은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가슴이 뛰었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안내한 곳은 한정식집 가장 안쪽의 VIP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가 본 것은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빛나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39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 교복 차림의 소녀가 이제는 중년의 우아한 여인이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 강희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품이 있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귓가에서는 39년 전 그날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돈, 오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날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돈, 이쪽에 앉으세요.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땅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진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아 끌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9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강희가 제 앞에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웃던 모습,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저를 수군거리던 모습, 그리고 제가 결국 전학을 가야만 했던 그날의 기억까지. 자돈 괜찮으세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다리를 움직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돈 식당이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준서가 늘 칭찬하더라고요. 예비 사위는 공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39년 전 그날의 기억만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강희는 자신의 말에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그저 제가 긴장한 것이려니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39년 동안 제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음식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식었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괴롭힘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그녀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된 그날. 이제는 우아한 중년 여인이 된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여전히 그날의 잔인한 소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그 여자도 눈치챘는지 자꾸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돈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신가요? 이 집 음식이 너무 기름진가요? 그 여자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그 속에 숨은 거만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만 가로젓고 앉아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전복 요리를 내왔습니다. 아이고, 이건 꼭 드셔보세요. 이 집 전복은 특별하다고 해서 미리 예약해뒀답니다. 그 여자는 마치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39년 전에도 그랬죠. 이거 봐. 너희는 이런 과자 본 적 없지? 우리 집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때처럼 지금도 그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예비 사위가 미진이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그 여자가 갑자기 예비 사위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리고는 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남의 말을 끊어버리는군요. 그때도 제가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마다 불쑥 끼어들어 제 말을 막아섰었죠. 자돈 음식이 식기 전에 드셔보세요. 그 여자는 젓가락으로 전복을 제 접시에 놓아주려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도 이랬죠. 급식을 제 접시에 덜어주는 척하다가 일부러 옷에 흘리곤 했었죠. 자돈 얼굴이 안 좋으신데 혹시 편찮으신가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달콤해졌습니다. 마치 독이 묻은 꿀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돈, 제가 직접 부산에서 공수한 생선이에요. 특별히 요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친절을 가장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생선이라. 또다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야, 너희 엄마가 파는 생선은 비린내 나는 걸로 유명하다며? 그때 그 여자의 말이 교실 안을 채우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테이블 위의 생선 요리가 갑자기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자돈은 식당을 하시잖아요. 이런 요리는 전문가의 눈으로 보시면 어떠세요?
그 여자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띤 채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 숨어 있는 경멸이 보였습니다. 39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람을 내려다보는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예비 사위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어머님, 이건 프랑스에서 직접. 그 여자가 또다시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고, 사도는 와인보다는 소주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순간 핏줄이 곤두섰습니다. 미진이가 놀란 듯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9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박은순이는 도시락 반찬이 늘 김치뿐이네. 지금도 그렇게 무시하는 말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돈, 준서 아버지가 진료 때문에 오늘은 못 오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세요. 그 여자는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녀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세 줄로 된 진주 목걸이. 그때는 금목걸이였고 지금은 진주 목걸이군요. 여전히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속물근성은 그대로입니다. 사돈 음식점이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면서요? 그 여자의 말에 미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식당은 연예인들도 가끔 와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저도 한번 가보고 순간 그 여자의 말이 끊겼습니다. 제가 쏘아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는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궁합도 좋고 집안 내력도 깨끗하니 걱정 마세요. 집안 내력이 깨끗하다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9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돈도 제 아들이 정말 마음에 드시나 봐요. 그 여자는 제 눈물을 보고도 진심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미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예비 사위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위선적인 미소, 가식적인 말투, 그리고 39년 전 그날의 기억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9년 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명신여중 3학년 2반. 기억하시나요? 순간 그 여자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도자기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룸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완벽한 가면에 금이 갔습니다. 이제는 그 여자가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들끼리 전부터 아시는 사이셨나요? 예비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돼. 미진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박은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저를 알아본 모양입니다. 아, 맞아. 그때 그 박 여사 딸 맞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진이와 예비 사위 준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파는 여자의 딸이라고 매일 놀리지 않았어?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때는 그 당당하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쥐어짜내듯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시죠? 준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9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학창시절에 나를 괴롭히고 따돌리고 협박했던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어머니야.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너가 그토록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전 더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39년 전에 그 눈물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흘러내렸습니다. 1985년 봄, 서울의 명신여 중입니다. 그날은 벚꽃이 한창 피어있던 개학식 날이었습니다.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얘들아, 이번에 온 전학생 봤어? 완전 부자래.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교실을 채웠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따라 들어온 강희는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명품이란 게 흔치 않던 시절이었죠. 자, 이번에 전학 온 강희를 소개합니다. 첫눈에 보기에도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교복을 입고 있을 때 강희는 은은하게 명품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죠. 강희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유명한 부동산 재벌의 딸이었습니다. 곧 강희는 반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강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세련된 말투가 부러웠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강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희 엄마 시장에서 생선 파신다며? 그 말을 시작으로 제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제 체육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박은순이가 체육복을 안 가져왔대요. 강희의 말에 선생님은 제게 벌을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제 급식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먹니? 너희 집에서 파는 생선 비린내만큼 역겨워.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수학여행비를 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모은 돈이었는데 그마저도 강희가 빼앗아 갔습니다. 너 같은 애가 무슨 수학여행이야? 결국 저는 수학여행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교과서에는 매일같이 박 여사 딸, 생선 비린내 같은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면 또 쓰고, 지우면 또 쓰고. 급기야 교과서를 새로 사야 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제게 말을 걸었다간 그 아이도 왕따가 된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쉬는 시간이면 저는 화장실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희와 그 무리들이 저를 화장실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아무도 절 찾지 않았습니다. 강희가 선생님께 박은순이가 몸이 안 좋아서 조퇴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6교시가 끝나고 청소 아주머니가 절 발견했을 때 저는 이미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악의 날은 따로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제 교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고 또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강희가 제 교복에 페인트를 부어서 남자 화장실 변기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젖은 교복을 입고 하교하는 길에 저는 심한 폐렴에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알아누웠지만 그 누구도 절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전학을 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은순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희가 입 밖에 내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협박했으니까요.
전학을 간다는 날, 강희는 마치 승리자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가 박 여사 딸.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도 늘 구석에 앉아 있었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강희가 나타났고 잠에서 깰 때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매일 밤 우셨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서 내 딸이 이런 고생을. 어머니의 죄책감 어린 한숨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더 일찍 나가시고 더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좋은 학교를 가면 이런 서름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대학에 가서도 저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제 뒤에서 말을 걸면 놀라서 책을 떨어뜨렸고 복도에서 여러 명이 웃으며 걸어오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결혼해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을 때도 신랑이 제게 다정하게 다가올 때마다 자꾸만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나 봅니다. 그 후로 저는 음식점 일에만 파묻혀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누군가를 믿는 것도 모두 두려웠으니까요. 미진이를 키우면서도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우리 딸도 저 같은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당하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미진이는 누구보다 강하게 키웠습니다. 미진아, 너는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마. 미진아,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절대 참지 마. 그렇게 키웠던 제 딸이 하필 그 여자의 아들과 결혼하게 생겼다니. 39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삶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의 개별루만 화려한 꽃장식과 은은한 조명 아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 여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우아하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고 제가 그랬던가요?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는 그 여자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 내 체육복을 훔쳐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은수저가 달그락거렸습니다. 그 여자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식비를 빼앗아 가고 친구들과 말도 못하게 하고. 미진이가 충격받은 얼굴로 그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행복하게 웃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두고 선생님께는 내가 조퇴했다고 거짓말한 것도 기억 안 나. 고급 백자에 담긴 음식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인가요? 그 여자는 여전히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학여행 가기 전날 어머니가 밤새 일해서 모은 돈을 빼앗아 갔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9년 전의 그 순간이 눈앞에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너 같은 것이 무슨 수학여행이냐고 했어. 룸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옆 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만이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교복에 페인트를 부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미진이가 충격받은 듯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준서는 그 여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두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제야 그 여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완벽했던 화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기억이 나네요. 처음으로 그 여자의 목소리에서 당당함이 사라졌습니다. 39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정식 집에 무거운 정막이 깔린 가운데 그 여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모습조차 우아했지만 더는 그런 가식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투피스를 입은 그 여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바닥을 향해 축 늘어졌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걸고 있던 목걸이가 이제는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사돈, 아니 은순아.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9년 전에 당당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39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가 진심이라고 믿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어. 그 여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나도 이제는 한 아이의 어머니이고. 테이블 위의 음식들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그릇들이 무색하게, 룸 안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되어서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건 진정한 반성이 없었다는 뜻이 아닌가요? 어머니, 준서가 일어나더니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본 그 여자의 어깨가 더욱 떨렸습니다. 제발 저희 결혼을 막지 말아주세요. 어머니의 잘못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지만 그 말은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결혼을 막지 말라는 말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자리만 넘어가게 해달라는 부탁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무릎을 꿇어봤자 뭐해?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9년 동안 나는 악몽 속에서 살았어. 매일 밤 잠들기가 무서웠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웠어. 누군가 갑자기 웃기만 해도 가슴이 떨렸어. 그런데 너는... 그 여자는 바닥에 이마를 찍으며 절을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투피스가 구겨지고 완벽했던 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제발 우리 준서의 앞날을 망치지 말아줘. 내가 잘못했어. 내 죄를 용서해줘. 준서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룸 안을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어머니의 잘못은 제가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 건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39년간의 고통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기억나.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교복에 페인트를 부었던 날, 너 웃던 모습이, 그리고 전학 가는 날, 잘 가라고 하며 비웃던 모습도. 그 여자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완벽했던 화장이 눈물에 번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아. 처음으로 그 여자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이러는 것도 다 우리 아들 때문이야. 그동안 난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때의 기억조차 지워버렸어.
너가 없는 세상에서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왔어. 마침내 그 여자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제야 39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 여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이 자리를 모면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의 개별룸에서 우리는 39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미진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딸의 표정이 이토록 차갑게 변한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학을 가야만 했다는 게 바로 당신 때문이었던 거예요? 준서가 미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진이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진아, 제발. 그 여자도 미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미진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금까지 전 당신을 존경했어요. 미진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되고 자녀 교육도 완벽하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미진이가 쓰게 웃었습니다. 그저 가면을 쓴 괴물이었네요. 준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진아, 그건 너무 심한 말이야. 어머니도 반성하고 계시잖아. 하지만 미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성, 지금 이 모든 게 진심이라고 생각해? 아들의 결혼이 망칠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거겠지. 우리 엄마가 39년 동안 겪은 고통은 미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나한테는 티도 내지 않으셨어. 항상 웃으면서 날 키우셨는데. 미진이는 제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전 몰랐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걸.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준서 씨, 미진이가 준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엄마가 용서하신다 해도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런 악마 같은 피를 이어받은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룸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피를 이어받았다고?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너무하잖아. 하지만 미진이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고도 39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의 아들이야. 그런 비정한 마음을 물려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런 당신과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역시 저런 썩어빠진 피를 물려받겠지. 그 여자가 흐느끼며 미진이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제발, 우리 준서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미진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준서 씨의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 이제 당신의 아들이란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져요. 준서 씨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의 눈물이 생각날 것 같아요. 미진이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가요. 더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미진이와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왔고 상견례는 파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상견례가 있던 날로부터 정확히 3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명품 가방도 진주 목걸이도 없었습니다. 손님, 지금 문 닫았습니다. 홀 담당 직원이 말했지만 그 여자는 주방까지 들어왔습니다. 박은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그 여자는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방은 위험해요. 직원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그 여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였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식당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준서의 인생을 망치지 말아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번에는 선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심지어 땅 문서까지. 하지만 그것들도 모두 되돌려 보냈습니다. 사장님,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이제는 직원들도 지쳐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식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박은순, 너의 용서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은 유명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은순 씨, 용서라는 게 말이죠. 하지만 제가 자르듯이 말했습니다. 스님, 용서는 가해자의 편안함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39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아들 때문에 용서를 빕니다. 그게 진정한 참회일까요? 다음 날은 준서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39년 동안 아팠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는 용서를 빌지 않을게. 처음으로 그 여자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지금 이러는 것도 결국 내 아들 때문이니까. 39년 동안 난 당신의 존재조차 잊고 살았어. 그런 내가 이제 와서 용서를 바란다는 게 참 우습겠지. 이제야 깨달았어. 용서는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거라는 걸. 그 말을 끝으로 그 여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어쩌면 서로가 더는 만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미진이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미진아.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미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저기,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미진이 앞에 앉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가 준서를 많이 사랑했다고 했는데. 미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오히려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39년 동안 그런 아픔을 안고 사시면서도 절 이렇게 당당하게 키워주셨잖아요. 미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엄마가 항상 저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말라고 하셨는지. 미진아. 전요, 준서 씨를 사랑했지만. 미진이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랑이었어도 엄마의 아픔을 알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등산 갈까요? 응? 옛날에 자주 갔잖아요, 둘이서. 미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처럼 김밥 싸들고 가요. 날도 좋은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딸을 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가자. 창밖의 달이 더욱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39년이란 세월이 흘러서야 저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기로 한 순간 오히려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의 기억도, 찢겨진 교복의 기억도 이제는 그저 흐릿한 안개처럼 멀어져 갑니다. 딸의 파혼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39년 동안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이제야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참 밝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달처럼 제 딸은 늘 제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 시절의 아픔도, 그날의 기억도,
모두 이 달빛 아래 내려놓으려 합니다. 미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리에서 더 단단해진 모녀의 이야기를